여러분, 혹시 넷플릭스에서 블랙미러 같은 디스토피아 SF 영화나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모든 사람의 행동이 점수로 매겨지고 그 점수 하나 때문에 인생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보면서 에이, 설마 저런 세상이 오겠어?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런 세상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정부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과 거대 기업들의 손에 의해서 아주 교묘하고 세련된 방식으로 말이죠. 오늘 여러분의 경제적 지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보이지 않는 통제 시스템을 꿰뚫어 볼 통찰력을 얻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건 단순한 구독이 아니라 여러분의 경제적 주권을 지키기 위한 첫 번째 약속이 될 겁니다. 미국인들은 자유라는 단어에 엄청난 자부심을 느끼죠. 그래서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기겁을 합니다. 정부가 모든 거래, 모든 댓글, 모든 인간관계를 추적하고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순종적인 시민에겐 상을 주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겐 벌을 준다니. 정말 끔찍한 얘기죠. 그런데 말입니다. 미국에는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미 그런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단지 이름이 다를 뿐이에요. 신용점수, ESG 등급, 디뱅킹, 서비스 이용 약관 위반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장치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이건 정교하게 설계된 통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이 굳이 중국 같은 사회 신용 시스템을 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이미 가지고 있으니까요. 단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영화되고 파편화되어 있고 자본주의라는 아주 그럴싸한 옷을 입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확히 똑같습니다. 착하게 굴어라. 시스템에 순응해라. 줄 잘 서라. 그렇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될 것이다. 한번 쫓겨나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계좌, 신용카드 없이는 단 하루도 살기 힘든 이 세상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대표적인 예시, 바로 신용점수부터 한번 까보죠. 우리는 신용점수가 개인의 금융 성실도를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라고 착각합니다. 빌린 돈을 제때 잘 갚았는지, 연체는 없는지 그런 수학적인 계산이라고 믿죠. 하지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신용점수의 진짜 정체는 금융 시스템에 대한 순종도 측정기입니다. 일종의 행동 추적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이런 걸 봅니다. 당신은 대출을 받는가? 이자를 꼬박꼬박 내는가? 파산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지만 은행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빚을 유지하는가? 바로 이런 호구, 아니, 우량 고객에게 높은 점수를 줍니다. 반대로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대출 없이 성실하게 돈 모아서 살아온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러니컬하게도 신용 점수 시스템은 이런 사람에게 벌을 줍니다. 신용 인력 없음, 즉 투명인간 취급을 하죠. 이 시스템은 게임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는 상황입니까? 경제적 독립을 찬양하는 나라에서 정작 그 평가 시스템은 당신이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사회초년생 되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신용카드부터 만들어서 신용을 쌓으라고 하잖아요. 시스템의 노예가 되는 첫걸음을 사회생활의 지혜처럼 포장하는 거죠. 이건 마치 흑수저는 애초에 이 게임에 낄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 중요한 당신의 점수를 단 3개의 민간 기업이 통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에퀴펙스,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온. 정부도 우리가 선출한 공무원도 아닌 우리가 계약한 적도 없는 사기업 3곳이 우리 모르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우리 인생의 등급을 매깁니다. 만약 이들이 실수로 당신의 기록을 엉망으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증명의 책임은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당신은 유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스스로 결백을 증명하기 전까지 금융 시스템의 범죄자로 낙인 찍힙니다. 그리고 그 오류를 바로잡는 데는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죠. 그동안 당신의 인생은 올스톱되는 거고요. 여기에 한 겹을 더 쌓아보죠. 은행은 어떤 이유로든 당신의 계좌를 폐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너무 위험해 보인다거나 정치적 성향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혹은 그냥 돈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재판도, 항소도, 심지어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디뱅킹, 즉 은행 시스템에서의 퇴출입니다. 이건 현대사회에서 시스템이 개인에게 휘두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현대 경제에서 은행 계좌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을 받을 수도, 월세를 낼 수도, 온라인 쇼핑을 할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현금을 매트리스 밑에 쌓아둔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집주인도, 회사도, 정부도 모두 전자 거래를 요구하니까요. 한번 디뱅킹을 당하면 당신은 경제적으로 삭제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만 시스템은 당신이 없는 사람인 척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총 한 발 쏘지 않고 완벽한 통제를 원했던 독재 국가들이 사용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역사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보죠. 스탈린 시대의 소비에트 연방을 봅시다. 당시 소련 시민들에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짐 싸서 다른 도시로 이사갈 수가 없었죠. 프로피스카라고 불리는 내부 여권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이 살도록 허락된 장소가 적혀 있었죠. 모스크바 같은 대도시로 가고 싶다면 허가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허가는 당신이 국가에 얼마나 유용한지, 정치적으로 얼마나 믿을 만한지, 사회적 신분이 어떤지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충성스럽고 생산적인 모범 시민은 통과. 하지만 정치적으로 의심스럽거나 출신 성분이 나쁘거나 가족 중에 숙청당한 사람이 있다면 거부당했습니다. 여권에 제대로 된 도장이 없으면 직업을 구할 수도, 아파트를 빌릴 수도, 정부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자기 나라 안에서 사실상 유배를 당하는 셈이었죠. 물론 소련 정부는 이걸 억압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과밀 방지, 사회 질서 유지라는 합리적인 이유를 댔죠. 하지만 그 결과는 수용소나 총살 없이도 서류 작업만으로 국민을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서류 한 장으로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당신의 신용점수, 당신의 은행 계좌를 생각해보세요. 모기지 대출, 자동차 할부, 신용카드 발급 능력. 이게 현대판 프로피스카가 아니면 뭘까요? 당신은 어디든 원하는 곳에 살 자유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돈은 오직 시스템이 당신에게 신용 접근을 허락할 때만 가질 수 있습니다. 신용 점수가 50점 떨어져서 주택담보대출을 거절당했다고요. 그럼 당신은 그 동네로 이사갈 수 없습니다. 자동차 할부가 막혔나요? 그럼 그 직장에 다닐 수 없습니다. 은행이 계좌를 닫아버렸나요? 그럼 당신은 이 경제 시스템에서 활동할 수 없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통제의 본질은 같습니다. 그리고 소련처럼 이 모든 건 리스크 관리, 사기 방지, 서비스 약관이라는 아주 합리적인 언어로 정당화됩니다. 동독은 한술 더 떴습니다. 비밀경찰 슈타지는 역사상 가장 정교한 감시국가를 건설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까지 슈타지는 인구의 3분의 1에 달하는 600만 명의 파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만 감시한 게 아니라 모두를 감시했습니다. 당신의 이웃, 동료, 심지어 가족까지 정보원이 될 수 있었죠. 슈타지는 감시만 한 게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정치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인물로 찍히면 당신은 직장을 잃고 자녀는 대학 입학이 거부되고 해외여행은 금지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완전히 고립되는 거죠. 가장 잔인했던 건 당신은 종종 그 이유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승진 심사에서 떨어지고 유학 신청이 거부되어도 아무도 이유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평생 내가 뭘 잘못했지? 내 파일에 무슨 딱지가 붙어 있을까? 궁금해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슈타지는 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모두를 체포할 필요가 없다는 심오한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그저 보이지 않는 결과에 대한 두려움만 심어주면 충분했습니다. 모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줄을 벗어나는 순간 인생이 망가질 수 있다는 걸 알면 대부분은 알아서 줄을 잘 서게 되니까요. 이제 오늘날의 우리를 봅시다. 당신의 데이터는 끊임없이 수집되고 있습니다. 모든 구매 내역, 모든 방문 웹사이트, 모든 온라인 댓글, 모든 다운로드한 앱, 이 모든 것이 추적되고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정부 기관 하나가 아니라 수천 개의 기업, 데이터 브로커, 알고리즘에 의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 프로필들은 당신의 인생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됩니다. 대출 승인 여부, 채용 여부, 보험료 책정, 소셜미디어 계정 정지까지 당신은 그 데이터를 볼 수도 그 알고리즘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거절됨, 위험인물, 정지됨이라는 결과만 통보받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독에서처럼 당신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수천 페이지짜리 서비스 약관, 기업 비밀인 알고리즘, 자동화된 결정. 당신이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제대로 작동하는 항소 절차도 없습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시스템에 의해 심판받고 그 판결은 최종적입니다.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라는 작전명을 들어보셨나요? 2013년 오바마 행정부는 법률 제정 없이 특정 산업을 통제하기 위해 이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인 목표는 정부가 고위험으로 간주하는 산업들, 예를 들어 급전 대출업체, 총기 판매상,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과의 거래를 끊도록 은행을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불법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을 뿐이죠. 법무부가 은행들에게 은근히 압력을 넣었고 은행들은 규제 당국의 미움을 사기 싫어서 알아서 기었습니다. 그 결과 합법적인 사업체들의 계좌가 폐쇄되고 결제 시스템이 차단되고 사업 자체가 파괴되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데 경제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재판도 없이요. 이 작전은 2017년에 공식적으로 끝났지만 그 관행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비공식적으로 계속되고 있을 뿐이죠. 오늘날 은행과 빅테크 플랫폼들은 정치적, 사업적 이유로 혹은 아무 이유 없이 개인이나 단체를 시스템에서 퇴출시킵니다. 시스템에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 정체성, 발언을 하면 당신의 경제적 존재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법이라는 게 가장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기업은 서비스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정부가 직접 명령한 게 아니니 헌법 위반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미국식 시스템의 천재적인 악랄함입니다. 독재자 없이, 법률 개정 없이 시장이 알아서 리스크를 관리하고 약관을 집행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모든 은행, 모든 플랫폼이 동시에 똑같은 결정을 내릴 때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책인 거죠. 자, 이제 미래의 끝판왕, ESG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점수. 원래는 기업을 평가하는 시스템입니다. 탄소 중립적인가? 리더십이 다양한가? 올바른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가? ESG 점수가 높은 기업은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투자를 유치합니다. 점수가 낮으면 시장에서 외면당하죠. 그런데 이게 점점 개인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은 이미 개인용 ESG 점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은행이 당신의 지출 내역뿐만 아니라 무엇에 돈을 썼는지까지 추적하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표를 샀나요? 환경에 해로우니 점수 하락. 잘못된 정치단체에 기부했나요? 사회적으로 문제 있으니 점수 하락. 식물성 단백질 대신 고기를 샀나요? 지속 가능하지 않으니 점수 하락. 이 개인 ESG 점수는 당신의 신용 점수처럼 대출, 주택 구매, 창업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이게 음모론 같으신가요? 유럽의 은행들은 이미 환경 친화적인 구매를 하는 고객에게 더 나은 금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 중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시스템에 순응하지 않으면 더 비싼 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이게 갓생 트렌드와 결합되면 어떻게 될까요? 완벽하고 사회적으로 올바른 삶을 살지 않으면 금융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통제의 활용점정은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가 될 겁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돈이죠. 중국은 이미 테스트 중이고 유럽도 움직이고 있으며 한국은행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CBDC가 도입되면 통제는 완벽해집니다. 익명성의 현금과 달리 디지털 화폐는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특정 상품에만 사용되도록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계좌를 마음대로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2022년 캐나다 트럭 시위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정부는 백신 의무화에 반대하는 시위대와 그들에게 기부한 사람들의 은행 계좌까지 얼려버렸습니다. 재판도 기소도 없이요. 그러자 시위는 끝났습니다. 당장 먹을 것을 살 수도 집세를 낼 수도 없는데 저항을 계속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CBDC가 가져올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시스템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식 앱을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금융 순종도를 추적하는 신용 점수, 언제든 당신을 내칠 수 있는 은행, 보이지 않는 기준으로 당신을 평가하는 알고리즘이 이미 존재합니다. 둘째, 의존도를 분산해야 합니다. 모든 자산을 한 은행에만 두지 마세요. 디지털 결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약간의 현금, 실물 자산을 보유하고 여러 대안을 마련해 두세요. 하나의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수록 그 시스템이 당신을 적으로 규정했을 때 당신은 더 취약해집니다. 셋째, 상황은 더 나빠질 거라는 걸 이해해야 합니다. ESG 점수와 CBDC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입니다. 용납되는 행동의 범위는 점점 좁아지고 불응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가혹해질 겁니다. 이건 거대한 음모 때문이 아니라 통제가 권력자들에게 편리하고 수익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말할 수 있을 때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일단 통제의 인프라가 완성되고 반대 의견을 내는 것 자체가 금융적으로 불가능해지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운율은 놀랍도록 비슷합니다. 소련은 서류로 이동을 통제했고 슈타진은 감시로 행동을 통제했으며 현대 금융 시스템은 신용과 알고리즘으로 당신의 경제 활동을 통제합니다. 도구는 다르지만 목표는 수능으로 똑같습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교묘한 점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항조차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자신이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할 테니까요. 그저 어떤 문은 자신에게 닫혀 있고 어떤 기회는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모든 게 자기 탓이라고 여길 겁니다.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의 규칙을 더 잘 따르기 위해, 더 조용히 살기 위해, 아무도 거스르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검열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자신의 교도관이 되는 거죠. 역사상 가장 효과적인 통제 시스템은 당신에게 억지로 족쇄를 채우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이 스스로 그 족쇄를 차도록 설득하는 시스템입니다.